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 전국 정치권은 창과 방패 역할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데요. 국정감사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추석 연휴부터 조기 점화된 내년 지방선거 움직임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후보자 난립과 공천 방향 그리고 지지율 변화 같은 여러 변수들이 이슈로 거론되고 있죠. 지난주 여론조사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두 분 모시고 시작할 텐데요. 앞서서 우리 도민들은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내란이나 계엄 사태 등 여야 싸움에 지역 현안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 참 아쉬워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민생 현안이나 남은 공공의대, 또 예산 확보 같은 전국의 현안들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전국 정치권이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나 전국 정치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청년들 일자리는 여전히 없고,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이번에도 각종 현수막을 통해서 치적 알리기나 또 조직력을 동원해서 저마다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뭔가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신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정치인도 이제는 성과로 검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이 몇 년째 화두인데 정치가 지역 미래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표 계산만 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 문제가 내년 도지사 선거나 전주 완주 지역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고요. 대선 이후 다른 야당들의 존재감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민주당 공천 의존도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다른 정당들은 후보자 찾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경쟁 없는 정치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직력보다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했으면 하고, 다른 정당들도 능력 있는 후보들 많이 공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토대로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대선을 통해서 이제 여야 입장이 바뀌었고요. 사실 우리 적엔 정두경 장관이나 김인덕 장관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 정부를 상대로 국정 질의를 해야 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요, 이경재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야 정쟁만 두드러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여야 공수가 뒤바뀌어 가지고 어떤 타깃을 잡던 어떤 대상이 저희 수성의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뭔가 들춰내고 파헤치고 잘못된 거 개선해서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 일색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이제 파묻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어떤 국민적 도민적 갈등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국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다만 이제 또 하나 욕심 같아서는 이번 국감은 내란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이후의 국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소외되고 또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받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 또는 뭐 예산이랄지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들춰내 가지고 뭔가 좀 들춰내서 쪼고 청으로 쪼고 그렇죠. 해서 개선 대책을 만들어내고 촉구하는 그런 국감이 돼야 당연한데, 그런 기능이 역할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짝이었고, 예를 들면은 남은 공공의대, 물론 이재명 정부도 뭐 필수 의료 확충했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그러는데, 남은 공공의대 그 문제는 정원 49명은 2018년도에 정부가 교육부가 이 숫자는 전북 몫이다고 규정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년이 지났어도
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이 박효신 의원이 지켜나가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또는 민주당이 바뀌었으니까 정부 여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성안시켜서 그 추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뭔가 파헤쳐야 될 대목이라고 한다면은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그 배우 부두를 해야 앞으로 이제 물동량이랄지 그 야적하고 이제 거기서 그 중간 교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예. 지금 그 예컨대 2019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배우 부두를 다 조성을 돼 있어요. 그런 사례가 포항이랄지 영일만항이랄지 보령이랄지 목포항이랄지 항만 공사가 있는 지역은 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배우 부두를 했거든요. 예. 근데 새만금 신항만은 지금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민자로 지금 허독되어 있는데 민자 공모해봤자 글쎄 뭐 우리 시체말로 어떤 경제성 이슈가 달라졌는데 그런 예. 기능이 작동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민자가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하세월에 이게가 예. 그래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6년 내년이면 두 선석이 지금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새만금 예, 신항만이. 예. 그래서 상당히 절실하고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는 방안을 촉구하는 그런 것도 국정감사에서 차별적인 이유가 뭐냐, 앞으로 개선 대책은 없냐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들춰내가지고 뭔가 균형을 이루고 잘못된 걸 개선하는 조치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런 기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국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6.3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또 정책 현안 검증의 국감이 되고 있는데 김영기 대표님은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했듯이 워낙 국가적 사안이라든지 내란 문제라든지 특검 예. 이런 것들하고 여야 정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예. 국감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전북도 보면은 거의 도돌이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재탕 삼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공공의대 문제도 지금 이게 한 10년 넘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몫을 확보해놓고도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이 현안이 돼갖고 다른 것을 또 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도 봤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답변은 후퇴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됐는데 예. 이거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내년도 벌써부터 내년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재판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고 또 너무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이라기보다는 꼭 자기 지역 현안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윤준병은 올림픽 발언에서 보듯이 또 뜬금없이 그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꼭 올림픽 유치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라도 매일 경쟁이나 이런 데서 뒤처져 가지고 강원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더 적은 상황에 와 있는데 예. 어쨌든 서울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겼던지 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축하하고 미진한 문제가 있으면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로 뜻을 모아나가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근거도 없이 막 떠벌리고 마치 근데 알고 봤더니 뭔가 지금 또 자기 제밥 뭐 농수산이 간사란 도당위원장 그러면서 또 도당위원장을 출마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너무 눈앞에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아닌가. 예.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배지를 영숙시키는 거, 자기의 권한을 넓혀가는 거, 자기 이익을 넓혀가는 거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너무 매몰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예. 해봤습니다. 뭐 근거도 없이는 이제 윤주병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근거도 없이라는 표현은 또 뭐 우리 이제 저는 뭐 그 기자회견 예. 내용을 보면서도 예. 아주 확실한 근거를 찾지를 예.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농해수위 간사라든지 도당위원장의 도전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 움직임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뭐 국정감사 이야기를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전북도지사 선거 구도부터 교육감, 전주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14개 시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이제 그 사이 이제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도지사의 이제 민주당의 현재 4명의 후보군 현 도지사와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그리고 정원율 현 익산시장 여기에서 이제 선거 구도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아직 뭐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 민주당이 선출직 평가안이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이제 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경기도 지금 민주당은 5개의 광역 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이 선출직 평가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변수가 될 건가. 아울러서 이제 권리당원 모집에 영향력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연대도 중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선거 관전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나머지 시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5곳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규정에 따르면 하위 20%는 뭐 탈락은 아니고 20%의 감점 상당히 이제 큰 거죠. 근데 감점을 받고 이제 중앙당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제 볼 텐데 글쎄요, 그 뭐 다 쟁쟁하지 않습니까? 김관현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형은 제주지사. 아마 뭐 다 그 민주당의 어떤 우월적 정서를 갖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인데 역시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20%의 감점을 누가 받을 것인지 이건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겠고요. 한 명은 하위 20%죠. 예.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 또 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시장군수 중에서 20%면은 2명 정도 됩니다. 2명이 하위 20%에 포함이 되고 이때 역시 감점을 좀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고요. 광역의원도 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광역의원이 36명인데 여기도 약 7명 정도가 감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당내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뭐 이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권리당원 비율을 지금 다 8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을 소통과 또는 유지관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게 될 텐데 아마 권리당원들은 지금 아주 귀하신 몸이 됐어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래서 의사 결정도 사양식 의사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귀하신 몸이 됐는데 앞으로 정치권은 뭐 계속 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원과 소통 또는 유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희비가 상당히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예. 김현기 대표님,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최대의 변수로서 권리당원들이 또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경선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유권자에게 또 권리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주완주의 여부라든지 통합 여부라든지. 아무래도 그 전주 완주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권하고 완주로 하면 인구가 70만이 넘잖아요. 75만입니다. 75만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전주에는 그 주소는 여기에 두고 있지 않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2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숫자라고 봐야 하거든요. 거의 90만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두 도시의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죠. 전주권하고 완주, 그다음에 도지사 선거라든지 주변 선거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투표 권고가 내려야 하거든요. 예, 지금 아직 안 시점인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정감사 기간에 그걸 발표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번 달에 발표하지 못하면 그 투표가 지방선거 전에 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는 예비후 등록이 있잖아요. 선거 곧 12월 달에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2월 초부터는 6개월 전부터 예비후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그렇게 되면 예비후 등록했는데 그 지역구가 만에 하나 통합이 돼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올해 이번 달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보통 22일 이상 남겨두고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최소 선거운동 기간이 주민투표 운동 기간이 한 22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10월 달에 안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아직 행자부도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잖아요. 결국은
10월 달에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연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계속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는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또 행자부는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이 문무부답으로 있단 말이죠. 10월 26일입니다. 이번 10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간 그러면은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를 예.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수상합니다. 시점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도에서는 이제 자치행정국이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형양부는 어떤 입장이냐.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이 얘기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고시를 할 겁니다. 공지를. 그래서 찬반 주민투표 붙이는 걸 지금 아마 할 걸로 보고 있고 찬반 주민투표가 공표가 되면은 일절 찬반에 대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는 투표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발표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전주 완주 전주의 통합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눠보고요.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후보군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지금 뭐 서거석 전 교육감의 낙마로 무주공산이 된 이 교육감 선거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8명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입지자 대다수가 진보 성향 보이고 또 교사 출신이 이번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교사 출신 대 교수 출신 간 대결 구도도 형성되는 듯하고 물론 그 아직 뭐 온도는 뜨겁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교육감 선거가 또 무주공산 선거가 됐잖아요. 그 전임 교육감이 이제 선거법으로 최종 낙마하게 되면서 현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쉽게 출마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보면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라고 봐야죠. 출마 예정자. 예정자들이 프랑카드로 자기를 홍보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막 진짜 민주 진보도 있고 막 다 민주 진보 하는데 예. 하이고 나는 교육계에서는 이 민주나 진보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실제 그 진보 보수 이런 구도가 짜여진 지도 이미 수백 년 흘렀고 그리고 그 1800년대로 가까이 하더라도 이미 200년 전 낡은 사고방식이다.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지 않아도 막 그 어떻게 보면 과거로 치면 좌우 대립처럼 그 민주당과 그 국민의당이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단 세력들이 주도해 가면서 대결 국면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 교육계까지도 막 거기에 마치 참여하는 것처럼 하면은 건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번에 그 통신사 여론조사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그 실제적으로 그 지난번에 이미 2번 출마한 경험이 있는 천우성 후보가 뭐 당연히 뭐 23% 정도 나왔나요? 22% 나왔나요? 예. 나왔고 그 다음에 23.5%.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죠. 예. 그분 같은 경우도 16.2%. 상당히 높은 어떤 예.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는 그분도 지금 2번 출마 이번이 세 번째죠. 세 번째, 예. 우리 황호젠 전 부교육감이 11.3%. 11.3%로 이렇게 3위를 하고 의외로 그 정교조하고 민주노총 후보인 노병수 부부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보다는 좀 나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좀 조금 나와가지고 7.9%가 나왔다고. 4위고.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그건 아마 교육계가 교사노조하고 정교조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최근의 흐름은 좀 교사노조가 교권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태 우석대 지금 부총장이죠. 맞습니다. 5.7%. 이경환 교수 4.7%. 그다음에 아까 말한 오준영 교사 출신의 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회장이죠. 그다음에 4.3%. 유성동 현 좋은교육 시민연대 대표 3.4%.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번 마지막까지 출마를 했던 그 분들의 어떤 걸로는 예상보다 낮았다. 천호성 예비 후보도 낮았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 출마한 그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나 예. 이런 평가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아직은 지켜보고 이제 내년도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선거 구도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초다를 봤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전북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력의 문제,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전북 거점대학이라는 전북대가 이제 국립대하고 군산대가 전북대가 국립대인데 특히 전북대 같은 경우가 외지 학생이 60%란 말이죠. 그러면 등록금도 적게 들고 학비도 조금 드는 그런 거점 국립대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하고 외지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60% 예. 간다. 이런 학력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이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는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물론 갖고 있겠죠. 후보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 그 교육감 선거가 어떤 공천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철저히 인지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표만 알겠습니다. 얻으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팽배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합종 연행들이 많을 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나머지 시군도 있어서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는요. 인구 비례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 조사 방식이었고요. 올해 8월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 후에 무작위 추출로 표집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연결 대비 응답 비율은 8.2%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여론조사 시점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여론조사의 시점은 출마 선언이랄지 어떤 정책 발표랄지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흐름 정도 또는 인지도랄지 뭐 이런 측면에서 편하게 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예. 절대적으로 어떤 그런 구속력을 갖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군산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12명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을 갖고 표본은 뭐 한 5, 600명 갖고 할 텐데 이 나눠 갖는 걸 보면은 과연 얼마나 어떤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제 이 측면에 대한 것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일단 뭐 현역적 흐름을 보면 현역의 어떤 그 프리미엄 때문에 현역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측면이 가장 많고 흐름을 보면은 군산 같은 경우는 역시 강임준 시장이 가장 앞서 있죠. 뭐 15.6% 포인트. 그리고 이제 이 서동석 전 민주당 부위원장이 이 10.4%. 나머지는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10% 미만은 문택규, 진희환, 김영일, 나종대, 박정희, 강태창, 이주현, 치관규, 김재준, 문승우, 말하자면 이제 도의원이랄지 또 시의원 또는 그 민주당의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10% 이상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는 뭐 거의 우리 시쳇말로 뭐 거만거만합니다. 대동소이.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좀 추적하면서 이 당사자들도 뭔가 좀 정책이랄지 어떤 그 액션 플랜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텐데 몇 달 후에 다시 또 한번 해본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때 다시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군산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강인준 시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후보군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요. 김제 시장 선거 현 초선인 정성주 시장에 대응하는 또 후보군들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후보군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제 이경재 의원님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김제가 어느새 또 핫한 지역이 됐죠. 그 간판 사업과 관련해서 정성주 시장이 한테 어떤 사업자로부터 돈을 전달했다. 2차례에 걸쳐 막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는 또 사업자가 다시 또 맞고소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수사를 전북경찰청의 반부패 수사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압수수색까지는 했는데 아직
그 진전된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이제 간판 사업이란 말이죠. 디자인 업체가 해당 업체는 디자인 업체고. 근데 이게 액수도 지금 8천만 원 선인데 익산시 회계과 압수수색 가지고 나와갖고 그 자동차에 나오는 액수도 8천만 원 해갖고 지금 부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익산도 지금 간판 사업이에요. 이 간판 사업이 어떤 복마전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제도가 된 상황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는 그 추적을 해서 좀 긴밀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대상이 된 사업이고 있고요. 예. 김재 씨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상이라 뭐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일단 간판 사업으로 인한 이런 수의계약의 어떤 여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정성시장 쪽 이야기는 그런 사실 무근이다. 의뢰한 그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 사실 무근이고 이건 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사실이다. 내가 또 전달도 했고 그리고 또 간판 사업자가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또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하고 수사상이라 뭐 더위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간판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김제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액수가 이제 8천만이라고 그러고 있고 익산도 간판 사업인데 8천만 원이 이제 차수에 나온 거 있고 그래서 이 간판 사업과 관련한 예. 어떤 제도 개선이랄지 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쨌든 현 시장에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에 나선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군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도를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64.5%가 정성주 현 시장이고요. 나인권 현 전북도 의회 의원이 21.4%, 그 이외 인물 5.4% 미만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가 항상 이렇게 지자체 후보군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많지 않고 이미 선거 전에 예. 어느 정도 선거 구도 윤곽이 드러나면 출마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기득권이 있는 기초라든지 예. 도의회 이런 쪽에서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 실제 단체장들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었고 또 이미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돼서 이번 김제 선거도 사법 처리 문제만 극복이 된다면 예. 현재는 뭐 서로 다툼이 있는 건데 극복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역으로 이런 선거 국면 되니까 또 사법 리스크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김영기 대표님, 완주군수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유이태 군수에 대항하는 후보군들이 10여 명 안팎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와, 정말 물론 완주전주 도지사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 완주전주 통합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완주군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 모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완주는 아무래도 현 그 군수가 초선인데 아직 그 지역적 기반이 아직은 초선이니까 예. 아무래도 튼튼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현역 국회의원과의 어떤 지난 총선에서의 갈등 그래서 뭐 들리는 설에 하면 현 군수가 다른 사람을 밀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설들이 많이 퍼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나가면 공천받으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보통 경우는 초선 단체장이 버티고 있으면 출마를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완주는 지금 만만하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완주 특징은 과거 정치인들이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계속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뉴스원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죠. 예. 근데 우리가 다른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근소한 차이지만 그 이돈승 후보 그냥 후보라고 할게요. 후보가 현 군수보다 뭐 0.6% 이건 뭐 프로테이즈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앞섰다는 어떤 그런 23.8% 23.2%에서 0.6%였고 그다음에 선거 때만 되면 또 우리 나오고 있는 구경석 후보 12.3% 그다음에 선화명 전 의장이라고 해야죠. 지금 의원이죠. 전 현 의장. 군 의원. 예, 군 의원 같은 경우도 11.8%. 송주영 전 도의장이죠. 지난번에는 또 뭐
뭐라고요? 컷오프가 됐나 뭐가 됐나 해가지고 그 복잡했었는데 이번에 또 7.5%, 그다음에 박재환 전 전북도의회 의원 5.7%, 김정호 호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4.5%,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는 상당히 다코스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뭐 도우 예. 뇌물 뭐 소방본부 굴비 사건이라고 하나요? 예. 굴비 24만 원인가? 그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면 이번 선거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혼자.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뛰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내년도까지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합종연행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실제 말하면 현 군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색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현 군수하고 아마 세게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투표 결과라든지 뭐 주민투표는 완주 쪽에서는 부결될 걸로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현 구도가 그렇게 가면 그 구도 과정 속에서 합종연행들이 벌어지면서 후보군이 좀 줄어들고 예. 이러면서 어떤 경기 관전하기에는 재미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 얘기만 합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여론조사 시기에는 민주당 후보군들만 포진돼 왜냐면 있기에 또 그 말씀드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정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후보군이 나오게 되면 그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이번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85.3%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4.8%, 조국혁신당 3.2%, 예. 진보당 1.5%, 개혁신당 0.5%에서 이제 후보가 나와야 맞습니다. 각 정당들 좀 지지율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주공산이 된 곳이 익산과 더불어서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임실입니다. 신민 군수가 3선을 했기 때문에 연임제에 걸려서 이제 나올 수는 없는 곳 속에서 자, 신민 군수는 그런데 여러분 무소속으로 3선을 한 곳입니다. 이 민주당의 경선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어떠한 변수들이 또 무소속에 출연이 가능할 것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임실 지역도 신민군수가 3선으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로 지금 부상을 해 있습니다. 일단 11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일단 이름만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임실 축협 조합장인데 한득수 씨가 뭐 22.7% 가장 수위를 차지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또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한완수 역시 전북도의 부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김비영이 현 임실군 체육회장, 정인준 전 임실산림조합장, 성준우 현 대통령실 행정관, 성준우 현 대통령실 행정관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잠시만요. 이 왜냐하면 지금 한득수 출마 예정자만 그 퍼센티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얘기해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한병락 17.1%, 김진명 16.2%, 한완수 14.4%, 김병희 10.8%, 정인준 7.6%, 성준우 현 대통령실 행정관 2.0%, 김왕중 현 임실군 의원 1.8%, 예. 김종민 전 임실군청 복지환경국장 1.4%, 이성재 현 임실군 의원 1.4%, 신대용 전 임실군 의장 1.3%, 박기봉 전 남원시 부시장 1.3% 등등인데요. 11명이 되다 보니까는 뭐 한 자리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 프로테지 안에서 그냥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일단 현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그 기회가 커진 그런 선거가 임실 군수 선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민 군수가 3선을 하면서 계속 무소속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어떠냐 보니까는 민주당에서는 이걸 사고 지역구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사고 지역구로 보고 사고 지역구라는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네.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임실 군수 선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유리하고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준호 씨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대통령실의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랄지 전략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에서 그것도 호남에서 전북에서 전략공천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런 아는 걸로는 개연성을 예,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쪽에 그 의원 쪽에 접촉을 해서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예. 12명이 나오는데 대체 어떻게 걸러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야. 근데 거기는 임실은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워낙 후보들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은 거의 개입하지 않고 예.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예, 뭐 이 가운데에서는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해서 출마도 가능하고 변수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후보가 있죠. 있긴 예. 합니다만, 예, 예. 자, 두고 봅시다. 예. 물론 이제 이건 뭐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적합도 조사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서너 명으로 줄어야 그나마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덧붙이면은 후보가 선호적으로 줄어 있으면은 사고 지역구로 그 규정을 해가지고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더. 그래서 난립하다 보니까는 난립은 상태에서 사고 지역구로 몰아가지고 예. 특정인을 내리꽂는 그것이 더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는 질문 거예요. 드려볼게요. 과거에 김제 이건식 삼선 무소속 시장, 임실의 삼선 무소속 군수, 무소속으로도 삼선이 가능한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총선에서는 어림도 없는 그렇죠. 현실인데 네. 훨씬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을 보겠다는 유권자의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을 했다는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예. 인구 2만 5천, 지금 3만도 안 되잖아요. 2만 김제시는 천. 좀 다릅니다. 근데 어째 김제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소도시 같은 경우는 공천권보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도 한번 단체장이 처음에 난립 과정이나 뭐 삼각구도 사각구도에서 단체장이 당선이 딱 되는 순간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철옹성을 구축해서 민주당 공천 갖고도 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 민주당이 없는 텃밭인데 이게 단체장이 더 세죠. 예.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분이 상당히 그 괜찮은 인물이고 지역을 예. 대표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인데 다른 당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무소속으로 뜁니다. 예. 이건식 시장 같은 거 대표적인 케이스 처음에는 그 구 여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는 무소로 나와가지고 삼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케이스. 알겠습니다. 자, 고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심덕섭 초선인 고창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내 치열한 경선 그리고 이곳은 전 군수인 유기상 군수가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하면서 이 선후배 사이, 고등학교의 선후배 사이 싸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김영기 대표님. 고창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정가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이었잖아요. 예. 그 전 군수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고 유기상 전 군수가 그리고 현 군수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경선하고 있는데 실제 현 군수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워낙 차이 나니까 프로테이즈는 다 말 안 할게요. 근데 상당히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2.9% 심덕섭 현 군수, 유기상 전 고창 군수 28.9%, 정원환 1.1%, 박수열 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양강 구도들이 거의 형성돼 예. 있고 현재 조국 혁신당의 인기도 보면은 5% 내외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맞습니다. 예. 그 안에서 보면은 유기상 정구수도 많이 얻었어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얻었고 다른 데 보면 거의 질이 면밀한데 상당히 강한 어떤 면모를 정읍 쪽하고 고창 쪽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다만 그 다른 문제는 없고 얼마 전에 유기상 전 군수가 선거법으로 고발이 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저희도 유심히 봤는데 그 고인이 된 유성엽 전 의원이라고 해야죠. 국회의원. 예. 추모 행사에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식당값을 내하니까 모금을 냈더만요. 추모비 예. 추모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를 대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선거법으로 고발을 했던데 그런 문제는 또 선거를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빨리 처리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정정당당한 공정한 어떤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명백히 사안이 나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다. 그 특별한 호심이 없는 걸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그
뭐 여기서 뭐 음해성이라고 할 수는 말은 않겠지만 아직 진행 중이니까 말은 예, 않겠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런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읍과 고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유성엽 의원의 전 의원의 이제 고인이 되셔서 그 관계도 있고 이 담양의 여파로 조국혁신당의 이번 여론조사의 지지를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높습니다. 76.4%.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여기서 14.7%거든요. 보통 평균은 5%인데 높게 나왔습니다. 정읍에서도 김민영 조국혁신당 후보가 현 시장인 이학수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조국혁신당이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습니다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구도를 눈여겨봐야 되고 앞으로도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제가 하시니까 그럴까요? 네네. 제가 그 조혁신당 소속의 정치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하고 안 하는 지역하고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조혁신당이 5%를 주저앉았는데 조혁신당의 어떤 장점은 선명성, 사이다성 같은 어떤 정책 발언 뭐 이런 것들인데 타깃이 없어졌단 말이죠. 내란 위에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꼴인데 그래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뭐 한두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 끌어갈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5%, 6%를 주저앉는 케이스인데 정읍이랄지 고창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 있고 예. 또 활동을 계속 하면서 끌어가는 추동력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예. 김영규 대표님. 관련해서 뭐 언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까요? 실제적으로 조국 물론 지금 현재 그 성비 사건 때문에 예. 조국당이 거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언론에서도 거의 조국당 활동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극복을 했다면 훨씬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 시기의 여론조사이다 보니까 거의 아주 난자리 뭐 3%, 5% 이내였는데 정읍하고 고창은 좀 달랐잖아요. 네네. 고창량이라니 고창은 뭐 14.7%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4배, 5배 이상 나왔다고 보면 후보가 어떤 사람이 있다. 좀 그럴싸한 어떤 후보들이 활동을 하면 정당 지지도도 후보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도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건강하고 좋은 후보들을 많이 출마를 시킨다면 어중이 떠중이 말고요. 그 출마를 시킨다면 그 정당 지지도 함께 올라간다는 게 정읍하고 고창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볼 지역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일 군수가 초선인데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됐단 말이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선의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이 또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순창 지역의 후보군들 이경재 의원님. 네, 최영일 현 군수가 67.5% 상당히 압도적이죠. 현역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최영일 군수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역동성, 친화력 두 가지가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크게 계속 큰 표차로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오은미 도의원도 사실은 순창 같은 경우는 도의원 1명, 군수 1명씩 뽑습니다. 맞습니다.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은미 현 도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서는 뭐 15.1%포인트가 나왔고 인종철 현 민주당 도당 그 농림축산정책위 특별위 위원장인데 11.1%가 나왔는데 이제 오은미 의원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 보는데 이제 진보당 후보로서 의정 활동을 뭐 충실히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순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의원 한 명 뽑는 그런 선거구 또 군수도 한 명 뽑는 선거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마 오은미 의원은 결국은 목표 지점이 군수 아닌가 싶어요. 언젠가는 그쪽으로 나갈 텐데 일단은 이런 이런 분포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영일 군수 같은 경우는 그 뭐 순풍에 돛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년간 군민 모두한테 그 15만 원 상당히 매달 15만 원 2년간 받습니다. 2년간 이제 지불이 될 텐데 이건 국가 예산, 전라북도 예산, 또 순창 그 군 예산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주는 돈입니다. 이것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전국적으로 순창군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전정이 되면서 예. 자긍심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사안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로 가보겠습니다. 무주도 무소속의 재선 군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선에 도전하는 황인홍 군수가 있고요. 여기에 윤정훈 도의원,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경선과 더불어서 이 현역과 또 맞붙어야 되는 무주의 선거 구도, 김영기 대표님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선거라는 게 변화무쌍하고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된 황인홍 현 군수가 예. 입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에요. 입당을 해서 그 지금 민주당인데 뭐 그러면 당연히 더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올 거 아니냐.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이번 여론조사만으로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예. 뉴스원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정훈 현 도의원이 48.1%가 나오고 그 무소속 아니 현 군수가 그 45.2%인가요? 2%? 자, 48.1%가 윤정은 예, 현 도의원, 예. 황인홍 현 무주구수 45.2%. 45.2%가 예.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87.7%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참 그 선거가 변화무쌍하구나.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황인홍 군수가 벌써 8년을 했잖아요. 이제 8년이 예, 예. 내년까지는 8년인데 좀 피로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윤정훈 그 도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도의원까지 예. 쭉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은 지역이니까 그 무주 같은 경우는 읍내하고 면단위하고 안성 중심으로 한 면단위하고 싸움도 있고 여러 구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떤 경선 과정이 예. 상당히 재미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선이 곧 여기는 이제 당선이 될 곳입니다. 무주 살펴봤고요. 장수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초선인 최윤식 군수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다자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장영수 전 군수 있고요. 양성빈 전 도의원, 박용군 현 도의원, 조기혁 신당의 김갑수 후보까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일단 또 지지율을 보면은 최원식 현 군수는 40.0, 40%를 넣고 있고요. 장용수 전 장수 군수가 29.3%, 양성빈 전 전북 도의원이 17%, 박용근 현 도의원과 김갑수 전 국회 정책연구원이 각각 5.5, 2.7%를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도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죠. 예컨대 뭐 장영수 전 군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지만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박영근 도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제명이 된 그런 상태고 예. 본인은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현역에 대한 그런 평가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 양성빈 도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특색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좀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장수군 상황도 살펴봤고요. 이제 부안으로 갑니다. 3선에 도전하는 권익현 군수 그리고 이 조국혁 신당 후보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민주당의 경선 과정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번 부안 지역이 이미 3선이면 예. 아까도 말했던 대로 이제 8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약간 피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권익현 현 군수가 32.4%를 예. 얻었거든요. 김정기 도의원이죠. 예, 현 도의원입니다. 현 도의원이 27.7% 1, 2위를 이렇게 나갔고 또 박병래 그 현 의회 의장. 의회 의장이라고죠. 예. 군의회 의장이 15.0%, 김양원 전 부지사 전주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전주 예. 부시장 12.7%, 김성수 전 풍안군의 의장 같은 경우가 8.6%,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86.3%고 조국혁신당이 5%였거든요. 국민의힘이 3%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구도에서 지금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안정적인 위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렇네요. 투표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안 끝으로 14개 시군 진안으로 갑니다. 역시 3선에 이제 재보궐선거 나온 전투성 군수여서 이제 선수로는 3선에 도전하는 게 맞죠, 이경재 의원님? 예. 예. 자, 살펴주시죠. 역시 현역 프리미엄의 어떤 덕택인지 34.1%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이유규 전 진안군 의원인데요. 지금 더민주혁신회 진안 상임대표 17.3%, 한수용 진안혁신포럼 이사장 15.9%, 천춘진 전 애농 대표 15.6%, 고준식 전 민주당 전북독당 부위원장 12.8%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여론조사의 총괄적인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까지 살펴봤는데 김영기 대표님, 군 단위의 8곳, 시가 6곳,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지방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민선국의 지방선거,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조국혁신당이 후보군을 냈을 때 1대1 구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소수정당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초와 광역의원들이 후보를 낼 것인가. 큰 이변이 또 있을 것인가. 뭐 또 민선국이 들어서는 역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과 더불어서 공부가 돼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군들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구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재 이번 선거 여론조사, 뉴스선 선거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80%는 다 거의 다 대부분 넘는 것 같고 80% 후반까지 가고 있고 다른 정당들의 어떤 지지율들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한 자릿수 넘는 정당 지지율을 가진 곳이 조국혁신당 2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읍하고 고창. 나머지는 전부 다 5%대, 3%대, 어디는 7%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여론조사일 뿐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선거는 좀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바라고 있고 현재 민주당 경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정당들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정당들이 진보 진영의 정당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예. 지역 유권자들에게 좀 상식선에서 좀 좋은 후보들을 많이 내세우고 공천을 해서 좀 나름대로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지방선거는 중요하죠.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을 책임지고 살림을 끌어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진 어떤 관점을 하고 쳐다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 위주의 역량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호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조를 맞추면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는 현역들이 지금 우위를 나타내고 다 출마를 할 텐데 현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평가입니다. 평가를 그렇죠. 제대로 좀 해야 되겠고 현역이라고 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되면 안 되고 제대로 평가해서 판가름하는 그런 역량도 발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뭐 개혁적 어떤 쇄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 내년 6월 3일 9번째 우리 손으로 뽑는 지방선거 우리 일꾼이 누가 적합한지 여러분 저희 KBS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터놓고 말합시다와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